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각각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됐고 8월 15일 라디오 전파를 통해 일본 히로히토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며 2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종식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을 포함해 그간 일제의 압제와 포갑에 시달리던 민족들이 전부 해방되는 순간이었으며 말 그대로 악의 몰락이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보통은 엔딩에 악이 몰락하면서 끝이 나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엔 엔딩이 없습니다. 일제가 패망한 직후 일본은 어떤 역사를 거쳤을까요? 종전 직후 무려 40만 명의 미군이 일본에 주둔했습니다. GHQ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지만 언제고 일본이 다시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는 확신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연합군 측에선 일본 정부의 행정권을 부정하고 연합국 최고사령부, 일명 GHQ가 일본을 통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아시아는 소련과 미국의 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한 곳이었는데 소련이 한반도 38선까지만 내려왔기에 미국이 일본을 단독 점령할 수 있었죠. GHQ의 최고사령관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메가더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GHQ를 남의 나라 통치기구로 이해하곤 하는데 아직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기 전 미군 정치하의 한반도도 GHQ의 관할권이었습니다. GHQ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일본의 모든 능력을 마비시키겠다며 군수 공장들을 전부 폐쇄시키거나 군수품 생산을 중단시켰고 또 일본군 자체를 해산시켜버렸습니다. 더불어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도록 부추겼던 일본의 군국주의를 완전히 일소하고자 정치 및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GHQ는 5가지 개혁 지령을 발표했는데요. 첫째, 여성의 참정권 부여. 둘째, 노조 결성 장려. 셋째, 교육제도 개혁. 넷째, 비밀경찰 해체. 5번째, 경제민주화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헌법 제정에 착수하기도 했죠. 2차 세계대전 내내 연합국 사이에서는 일본이 전쟁에서 지고 나면 천황제도를 폐지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왕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끝내 천황제도를 유지시켜주기로는 하지만 GHQ는 새로운 헌법을 작성하며 정치에 절대로 개입하지 못하고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맹세를 헌법 조문에 박아버렸죠. 즉 천황은 그저 오늘날의 상징적 존재 그 정도로만 남게 된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GHQ는 농지개혁을 단행해 소작농의 상당수를 자작농으로 만들며 소작농 자체를 조금씩 없애나갔으며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들의 재벌들을 해체하는 수순을 밟았고 노동자들에겐 이른바 노동선법이라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처음 일본에 법제화하였습니다. 1946년 2월 미국, 영국, 중화민국, 소련 등 11개국으로 구성된 극동위원회가 설립되었고 GHQ는 극동위원회 산하조직이 되었습니다. 1947년 미국은 동아시아에 서서히 커지는 안보 문제에 대비하고자 극동사령부를 설치했고 GHQ의 최고사령관인 메가더에게 극동사령부에 극동사령관까지 겸임하도록 했습니다. GHQ는 일본의 여러가지 전후 개혁을 실시했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가 남아있었죠. 바로 전범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전후 일본의 전범재판 결과에 크게 분노합니다. 그렇다면 전후 전범재판이 어떤 판결을 내렸기에 제대로 된 전범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일까요? 전후 전범재판은 크게 일본 내에서 그리고 일본 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내 전범재판을 도쿄재판 혹은 극동국제군사재판이라고 부른답니다. 도쿄재판은 1946년 5월에서부터 1948년 11월까지 이어졌고 전범들을 A급, B급, C급으로 구분하여 재판하도록 하였죠. A급 전범이란 침략 전쟁을 기획하고 시작하고 수행한 자들, B급 전범이란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포로 고문을 지시한 자들, C급 전범재판이란 그 지시를 받아 민간인들을 학살하거나 포로 고문을 시행한 자들을 말합니다. 일본 밖에서 이루어진 전범재판들이 대부분 B급과 C급 전범재판이었고 일본 내에서 이루어진 도쿄재판은 대부분 A급 전범재판이었죠. 도쿄재판은 총 28명이 기소되었습니다.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 28명 중 2명이 사망했고 정신질환으로 1명이 제외되어 총 25명이 판결을 받았는데요. 7명 사형, 16명 무기징역, 2명이 금고형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기획자이자 사실상 일본군의 최종 보스였던 도조 히데키는 당연히 7명에 들어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무기징역이나 금고형 판결을 받은 전범재판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정작 히로히토 천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재판을 하지 않은 점, A급 전범으로 치부되었지만 불기소로 판결을 받지 않은 전범들이 너무 많다는 점, 그리고 일본 바깥에서 B급, C급 전범 재판도 활발히 이루어지긴 했어도 그럼에도 일제가 자행했던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소된 사람이 28명밖에 없다는 점이 한결 지적되고 있죠. 그렇게 전범 재판이 속 시원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현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조상들 중 이 당시 전범들의 후손들이 많은 겁니다.
일제 패망이라 하면 이 존재들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잔류 일본인들입니다. 전문용어로 히키하게샤라고 하죠. 잔류 일본인, 일명 히키하게샤란 일본이 제국주의 길을 들어선 이래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그들의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기까지 일제의 점령지에 생활하던 일본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아시아 전체에 퍼져 있었죠. 일제가 패망하니 잔류 일본인들은 전부 일본으로 귀국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죠. 잔류 일본인의 귀국 문제도 GHQ가 담당해야 했는데 귀국자 수가 너무 많아서 감당이 되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잔류 일본인 히키하게샤들은 그들만의 힘으로 돌아와야만 했고 돌아오지 못한 채 현지에 정착한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본다면 잔류 일본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체적으로 세화회를 조직했습니다. 해방 바로 다음 날인 8월 16일 수도 경성에서 처음 세화회가 결성됐고 이후 전국 곳곳에 우후죽순 세화회가 만들어졌죠. 1945년 8월 20일 잔류 일본인들을 태운 첫 귀환선이 부산을 출발한 이래 그들이 일본으로 돌아가기까지 1,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으로 돌아간 잔류 일본인들은 편안하게 살았을까요?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귀환했기에 당시 귀국 일본인 수는 수백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자국으로 귀환한 일본인들은 외국에서 모은 재산들을 다 포기하고 돌아와야만 했죠. 이 식민지 조선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은 보통 10년에서 길게는 30년 동안 일본을 떠나 있었습니다. 일본의 고향 땅을 찾아가더라도 연고도 없고 생활 기반도 없었죠. 미군은 개인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지참금의 상한선까지 정했거든요. 이 귀환자 상당수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셈이죠. 귀한 일본인들의 재외재산 보상 문제, 주택 문제, 식량 배급 문제가 매우 심각했지만 GHQ의 적절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귀환 과정에서 이 가족들이 생이별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고 동남아에서 귀환한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콜레라가 퍼지기도 했죠. 이 전염병이 다른 외국에서 들어오는 일본인들한테 퍼지면서 귀국과 관련한 행정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현실적 어려움에 더해 사회적 차별도 만연했습니다. 일제의 점령지로 넘어갔던 일본인들은 대체로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제의 점령지에는 일자리들이 넘쳐났고 사업을 시작하기에도 용이했거든요. 그런데 돈 벌러 나갔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본으로 되돌아오자 현지 일본인들은 귀환한 일본인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가뜩이나 종전 직후 일본의 경기가 침체되었는데 국가 예산이 그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불만이었죠. 일제의 점령지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더 문제였습니다. 일제의 점령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던 가족들의 경우 이 일제의 점령지를 고향으로 둔 10대의 일본인들은 이 일본에 적응하기가 더 어려웠죠. 시간이 지나 일본 내부 사정이 호전되면서 일본 내 귀환자들에 대한 인식이 전쟁의 피해자라는 동정 여론으로 바뀝니다. 일본이 우경화되면서 더더욱 이런 인식이 공고해졌고 야스쿠니 신사와 평화기념 전시관에선 이 귀환자들을 전쟁의 피해자라고 묘사하고 있죠.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자신들이 피지배 식민지 민족들에게 행한 가혹한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죠. 이렇게 일제 패망 후 일본의 사정은 여러모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일본에게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일본 현대사의 전환점으로 찾아오니 바로 6.25 한국전쟁이었죠. 일제 패망 직후 일본은 연합국 최고사령부 GHQ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단 GHQ가 일본의 모든 것을 다 관장해야 했기에 부담이 많이 되었고 이미 일본은 태평양 전쟁 때부터 전쟁 수행으로 인해 경제가 개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패망 이후에도 일본의 경제는 나아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진 국가가 겪어야 하는 경제난이란 끔찍하기 그지없었죠. 더구나 GHQ가 군수품 생산을 중단시키고 군수 공장들을 철폐해버리고 또 재벌도 해체해버리면서 감당할 수 없을 규모의 실업자들이 나타나버렸습니다. 거기에 각종 사회 문제와 귀환자 문제까지 겹치면서 패망 후 일본의 경제와 사회는 아노미가 되어버렸는데 예상치도 못한 사건이 일본 경제 해결에 큰 전환점을 주게 됩니다. 바로 한국의 6.25 전쟁이었죠. 1949년 중국에서는 장제스의 국민당이 마오쩌둥의 공산당에게 패배하면서 중국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즉 오늘날의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중국이 적화되자 미국의 안보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소련만으로도 버거운데 여기에 중국까지 공산당 정부가 수립됐으니 이제 냉전으로 치닫던 시대의 동아시아가 대단히 위험해진 거죠. 한반도도 반쪽은 소련이 쥐고 있고 북한이라는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섰으니 미국 입장에선 동아시아 절반 이상을 공산주의 진영에 내어준 꼴이었습니다. 그러니 미국에겐 자유주의 진영 대 공산주의 진영이란 냉전 체제 속에서 일본의 존재가 대단히 중요하게 부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밑으로는 더 이상 동아시아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마당에서 어떻게 보면 일본이 미국에게는 동아시아의 마지막 방파제 같은 거였습니다.
1950년 1월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었던 딘 애치슨이 소련과 중국의 사회주의 진영 확대에 맞서 극동아시아에서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의 최후 방어선을 발표했습니다. 흔히들 애치슨 라인이라고 부르는 이 방어선에서 미국은 일본을 아주 중요한 거점 국가로 삼고 있죠. 일본이 계속 모든 행정자치권과 경제자치권이 없는 바보 국가로 남아있으면 공산화될 수도 있기에 미국은 일본의 국력을 어느 정도는 회복시켜주기로 하고 GHQ는 그간의 일본 경제 규제를 많이 완화해줍니다. 일본의 경제 규제를 주도했던 인물이 GHQ의 경제고문이었던 디트로이트 은행장 조셉 다찌였는데요. 조셉 다찌는 일명 다찌 플랜 혹은 다찌 라인을 발표해 일제의 패전 직전부터 꾸준히 이어오고 있던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긴축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고정 환율, 채권 발행 금지, 대출 금지 등 강도 높은 통화 억제 정책을 통해 요동치던 일본의 물가를 잡는 데 성공했죠. 1950년 6월 25일 결국 한반도에서는 6.25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이에 미국은 유엔의 동의를 얻어 GHQ의 최고사령관 겸 극동사령관에게 유엔군 총사령관을 겸임하도록 하여 한국전쟁에 투입되는 유엔군을 지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연히 미국 본국에선 저 멀리 태평양을 가로질러야 있는 한국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었기에 때마침 일본에 있던 연합국 최고사령부 GHQ를 전쟁 지휘의 사령부로 삼기로 하였죠. 그러니까 6.25 전쟁 기간 유엔군의 사령부는 일본에 있었던 겁니다. 미국은 보급물자를 저 멀리서 수송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은 일본 측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아직 남아있던 군용 장비들을 유엔군이 사오거나 수리를 시켰고 아직 폐쇄되지 않은 군수 공장들을 다시 가동시키고 기타 다른 공장들도 군수품을 대규모로 생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니 일자리가 갑자기 창출이 되고 일본은 군수품을 수출하고 외화가 미친듯이 일본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6.25 한국전쟁 기간 일본은 유엔군의 보급기지이자 병참기지였던 셈이죠. 거의 망할 뻔했던 기업들이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기사회생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하나가 도요타죠. 미국은 확실하게 일본을 키우고 또 미국이 일본을 식민지화한다는 국제적 여론을 피하기 위해 일본의 규제를 풀기 위한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야 한국전쟁 때 필요한 거 뽑아먹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미국은 일본의 규제를 풀겠다는 취지하에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과거 연합국 출신의 48개국과 일본까지 더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혹은 대일평화조약이라고도 하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누가 봐도 미국과 유엔군이 한국전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일본의 규제를 풀어준다는 목적성이 뚜렷했기에 연합국 출신의 국가여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참여하지 않거나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미국의 GHQ가 더 이상 일본을 통치하지 않는 대신 일본은 쿠릴 열도를 뱉어내고 오키나와를 미국에 위임하고 전쟁 기간 일제가 식민지 지역에서 확보한 모든 자산을 몰수하고 식민지로 삼았던 국가들에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배상을 해주기로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별도로 미국은 따로 개인적으로 일본과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미일 안전보장조약은 향후 일본이 외국의 침략을 받거나 내부에서 소요가 발생할 시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일본을 도와주겠다는 일종의 동맹조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공산화되지 말라는 소리죠. 하지만 미국이 도와준다는 조건으로 일본 내 미군이 주둔하기로 하고 미군이 언제 출동할 수 있는지는 미군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해도 무슨 명분을 대어 미군이 일본 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약이었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 안전보장조약은 미국이 일본을 우방국으로 두면서도 동시에 견제 및 감시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의 조약들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 안전보장조약은 체결 이듬해 1952년부터 발동되어 1952년 4월 GHQ는 공식적으로 일본에서 해산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전쟁이 일본에게 경제적으로만 영향을 준 건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일본에 주둔 중이던 GHQ의 미군 사단들이 한국전쟁에 투입되기 위해 한반도로 넘어가면서 일본에는 치안 유지를 위한 군 병력에 공백이 생기게 되었고 미국은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만 일본 자체의 병력을 형성하는 데 승인을 해주는데 이게 바로 자위대의 시작입니다.
이렇듯 냉전이 일본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니 일본 내 정치인들과 사회 각계각층에선 반공사상을 무기로 자신의 기득권을 회복하려는 행보를 걷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친일파들과 같은 거죠. 그러면서 일본 정계는 급격하게 우경화되었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전범의 가문들도 다시 기어오르기 시작했죠. 1950년대 반공사상으로 무장하여 일본을 극단적으로 우경화시킨 장본인으로 흔히들 요시다 시게루를 거론합니다. 요시다 시게루는 45대, 48대, 49대, 50대, 51대 무려 5번에 걸쳐 총리직을 역임했고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전후 일본 사회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초반엔 요시다 시게루의 그릇을 작게 본 메가더 장군이 요시다 시게루를 밀어주었지만 정작 요시다 시게루는 GHQ를 상대로 일본의 권익을 되찾아오기 위해 GHQ와 충돌했으며 이는 전후 무기력감에 찌든 일본인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 안전보장조약도 요시다 시게루의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미국과의 외교, 6.25 전쟁 등으로 전후 파탄나버린 일본 경제를 되살린 인물이며 또 경제 부흥 과정에서 노조와 노동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했던지라 오늘날 일본 우익에서 가장 떠받치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하지만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동아시아에서 전반적으로 평화에 대한 여론이 조금씩 조성되자 일본 내에서도 이념을 떠나 일본도 평화주의적 정책을 펼치자는 사회당의 좌파 세력들이 부상하였습니다. 하필 보수측 진영에서는 요시다 시게루와 다른 보수 정치인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바람에 보수 측에선 일시적인 위기가 있었는데요. 1955년 두 보수 정당이 극적 합당에 타결을 성공하니 이렇게 탄생한 정당이 바로 자유민주당, 즉 오늘날의 자민당입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1955년은 일본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었고 이후 수십 년간 자민당의 독재가 이어졌기에 일본사에서는 55년 체제라는 용어가 따로 있답니다. 어느 정도 국력을 회복한 일본에서는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미일 안전보장조약이 겉으로는 미국이 일본을 보호해주는 척하지만 실상은 일본이 미국 입맛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이죠. 당시 총리였던 기시 노부스케는 1960년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만나 안보조약을 개정하기로 했고 미군이 자기들 마음대로 일본 소유에 개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일본이 미국의 하청업체 마냥 대접받지 않고 동아시아의 안보를 위해 일본도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노력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선 좌파 정당들을 중심으로 개정에 관해 매우 반대했는데요. 당시는 냉전이 한창이었으며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좌파 정당들은 안전보장조약 개정이 아닌 완전한 철폐를 주장했고 개정이 되는 순간 일본이 미국이 수행하는 전쟁에 강제로 동원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해 나섰죠. 이를 안보투쟁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총리 기시노부스케는 태평양 전쟁 당시의 내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기도 해서 언제 곧 다시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일본 사회에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전쟁과 전후 그 극심했던 혼란을 겪은 일본인들은 반전 여론이 강했고 무려 30만 명의 시위대가 모여 개정 반대 투쟁과 조약 철폐 운동을 벌였습니다. 어찌나 시위가 격렬했던지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일정을 취소했죠. 하지만 시위가 무색하게 안전보장조약은 철폐되지 않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워낙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기시 노부스케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자민당 출신의 다른 정치인이 새로운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일본은 다시 없을 전무후무한 미증유의 초고도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요. 태평양 전쟁 때부터 패방 직후까지 인플레이션을 비롯해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던 일본은 6.25 한국전쟁을 통해 공장들이 재가동되면서 기사회생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확산에 따라 미국이 일본을 동아시아에서 주요한 안보 거점으로 삼으면서 미국이 일본을 챙겨주기 시작했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며 자주권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 이 모든 내정과 외정을 관장했던 수상은 45대, 48대, 49대, 50대, 51대 무려 5번에 걸쳐 총리직을 역임했던 요시다 시게루였습니다. 요시다 시게루는 전후 무기력함이 팽배했던 일본에 조금이나마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었고 1955년에는 자민당을 만들면서 일본은 이후 아주 오랜 기간 우익 계열이 정치와 사회를 좌지우지합니다. 이들은 정파적으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계보에 속한 정치인들이었지만 반공 사상을 내세우면서 미국의 환심을 얻어 계속 집권할 수가 있었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GHQ의 통치를 끝내고 일본에게 자주권을 다시 돌려주는 대신 일본은 빠른 시일 내에 전쟁 기간 일본이 무단 점령해 식민화했던 국가들에게 배상을 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1954년 미얀마의 2억 달러,
1956년 필리핀의 8억 달러, 1958년 인도네시아의 6억 달러, 1959년 남베트남의 4천만 달러를 배상해 주었습니다. 배상금을 지불하면서 국교도 다시 체결하였죠. 대만은 스스로 배상 청구권을 거부하였고 그 대신 미국, 일본과 군사적 동맹을 맺고 중국을 견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이미 이승만 정부부터 미국의 중재로 일본과 배상 및 국교 정상화 회담을 이어갔는데 일본 정치인들의 각종 망언 발언과 이승만 대통령도 미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과 중재하려는 것일 뿐 일본에 대해서 썩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기에 빠르게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3공화국 때인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하여 일본이 무상으로 3억 달러를 배상하고 일본 정부 차원에서 2억 달러의 차관을 그리고 일본 민간 차원에서 3억 달러의 차관을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상으로 지불했던 3억 달러를 두고 해석이 다른데요. 일본은 처음에 3억 달러를 사죄의 의미에서 배상하는 개념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에 대한 축하금으로 3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했죠. 즉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아직 일본은 제대로 된 배상을 하지 않은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않았다고 하니 이제 와서 그때 그 돈이 배상금이었다고 자기들은 이미 사과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1960년대부터 일본은 미친듯이 경제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1960년 딱 취임한 이케다 하야토 총리는 국민소득 배증 계획을 발표합니다. 즉 국민소득을 향후 몇 년 내에 2배로 올려놓겠다는 것이었죠. 이케다 하야토 총리는 중화학공업과 기술 혁신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일본의 경제를 부흥시켰고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매년 자체갱신을 이루었습니다. 일본 내에선 이때의 고도 성장을 진무덴노가 초대 덴노로 등극해 야마토 정권의 전신을 수립한 이래 유례 없을 정도의 최고 호경기라고 묘사할 정도였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니 무역도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금융업도 발전하면서 1964년 OECD에도 가입합니다. 한국의 OECD 가입이 이로부터 약 30년 후의 일이니 얼마나 일본의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졌는지 아시겠죠? 무역 수지는 매번 흑자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전국 각지에 공장지대를 마구잡이로 설립하는 바람에 일본에선 공해가 심각해지고 피부병 등의 전염병이 유행하는 등 이 환경적인 문제도 심각하긴 했다지만 일본의 경제는 고공승진하고 있었습니다. 1964년에는 도쿄올림픽이, 1970년에는 오사카 엑스포를 성황리에 마치면서 일본은 비약적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일본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기점이 되었습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 때는 무려 94개국이라는 최다국이 참여했으며 1970년 오사카 엑스포에서는 6,400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죠. 마치 우리나라의 88 올림픽과 같은 사건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1970년 오사카 엑스포를 기점으로 일본에서는 서브컬처가 싹트기 시작했고 더불어 서양에서는 오리엔탈리즘 하면 일본의 이미지가 굳혀졌던 겁니다. 일본의 여러 기업들은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견주었고 일본은 선진국 반열에 접어들었죠. 각 시기별로 유난히 높은 경쟁 성장률을 보인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럴 땐 일본 신화 속 인물의 이름에서 따와 호황기 이름에 붙일 정도로 일본의 성장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중산층이 공고해지고 각 가정에 승용차와 TV가 보급되고 소비도 미친듯이 상승했죠. 일본을 토건 국가라 부를 정도로 각종 빌딩들이 들어서 빌딩 숲을 이루었으며 세계 최초의 고속열차인 신칸센이 개통되기도 했죠. 마치 우리나라 8, 90년대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현 일본의 사회가 한국 사회의 20, 30년 후의 모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 꼭 거론하고 넘어가야 할 인물이 64대 65대 총리를 역임한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입니다. 일본인들이 선정한 일본의 역사 속 가장 존경하는 인물 무려 4위에 해당하는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 역시 일본 우익이 떠받쳐주는 인물이죠. 토목과를 졸업했으며 개인 건축사무소도 운영했던 다나카 가쿠에이는 중의원의 의원이었던 시절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자본 시설 확충 작업을 도맡았습니다. 특유의 불도저식 일처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죠. 총리가 되고서도 이른바 일본 열도 개조론이라는 토건 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국민 총생산은 이미 영국과 소독을 제쳐버렸습니다. 하지만 1973년 일본도 1차 석유 파동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1차 석유 파동의 피해로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일본은 패전 직후 최초의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겪었지만 미키 다케오 총리의 일명 클린 미키라는 국가 주도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성공을 해서 일본은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빨리 1차 석유 파동의 피해를 극복하였습니다. 1차 석유 파동 이후에는 일본의 경제는 조금씩 회복하였고 이후론 그 이전만큼 미친 듯한 경제 성장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안정적인 경제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석유 파동 전까지는 통제되지 않은 소비가 1차 석유 파동을 지나며 안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익과 자민당에 대한 국민들의 무한한 신뢰가 쌓였습니다. 우익에 대한 무한한 신뢰만큼이나 좌익에 대한 사례도 역설적으로 커졌습니다.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니 이촌 향도 현상으로 농촌은 피폐해지고 도시화로 인해 각종 위생, 환경, 주거 문제가 불거졌고 사회 빈부격차도 서서히 커졌으며 극우 세력들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는 만큼 과거 일제가 저질렀던 책임감도 덜해지고 과거 제국주의에 대한 반발과 아나키즘적 사상이 음지에서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극단적 아나키즘 사상을 아이누 혁명론이라고 부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극성 좌익 단체들이 결성되기도 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강경 좌익 비밀단체가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입니다. 1974년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은 도쿄에 있던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에다가 폭탄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미쓰비시는 대표적인 전범 기업이고 한국전쟁으로 인해 일본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재기한 기업이었고 베트남 전쟁 때 미군에 무기를 대주던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1974년 미쓰비시 중공업 폭탄 테러 사건으로 8명이 사망하고 376명이 부상을 당한 일본 현대사 속 두 번째로 크고 끔찍했던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 외에도 몇몇 극좌 폭력 단체들이 있었는데 이 테러를 기점으로 극우 성향의 대기업들에 대한 테러가 잇따라 일어났죠.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은 이듬해 1975년까지 테러를 이어가다가 핵심 인사들이 검거되며 해산되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6, 70년대 역사상 유례없는 초호황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역사상 경제적 최대 규모의 전성기는 80년대에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도요타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어모았고 소니는 1979년 워크맨을 출시하고 1981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상용화시켰습니다. 1970년 오사카 엑스포일에 싹트기 시작한 일본의 서브컬처 문화도 엄청난 산업을 형성하였죠. 1979년 만화계에선 건담 시리즈가 시작했고 애니메이션 회사 토에이가 1978년 은하철도 999, 1986년 드래곤볼 등 여러 작품들을 흥행시켰고 1985년 미야자키 하야오의 지브리 스튜디오가 문을 열었고 일본 영화판에서도 거장 감독들이 국제적 명성을 얻었고 게임 회사 닌텐도에선 1983년 페미컴과 1989년 게임보이를 출시했고 동시에 슈퍼마리오 같은 게임으로 대박을 치기도 했고 다른 게임 회사 캡콤에서는 1987년 록맨 시리즈를 출시했고 음악판에서도 J-팝이라는 명칭이 나오기 시작하는 등 음악적으로도 엄청난 전성기였습니다. 하지만 80년대는 마냥 전성기만은 아니었습니다. 문화사적, 생활사적 전성기를 누리는 동시에 언젠가부터 버블이 마구 쌓이기 시작했고 이 버블은 언제라도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버블이 꺼지게 됩니다. 6.25 한국전쟁을 통해 전후 심각했던 경제난을 회복한 일본의 경제는 6, 70년대 미친 듯한 경제성장을 이루며 대번에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고 80년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전성기에 절정을 찍었습니다. 다만 마냥 행복했었던 6, 70년대와는 달리 80년대는 경제적, 문화적 호황을 누리면서도 사회 저변에는 곧 거품이 꺼져 경제가 폭삭 가라앉을 징조와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30년의 시기로 접어들죠. 일본의 6, 70년대 때는 호황기라고 한다지만 80년대 절정기에 이르렀던 일본의 경제를 버블 경제라고 부른답니다. 일본 경제의 버블은 부동산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앞서 일본의 현대사 3부에서도 말씀드렸듯 1970년대 초 일본의 경제 성장과 맞물려 일본의 64대 65대 총리였던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는 이른바 일본 열도 개조론이라는 토건 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때부터 일본 내 부동산 시장이 미친듯이 과열되기 시작했죠. 1970년대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과열은 80년대에 들어서면 투기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거품이 쌓일 대로 쌓여버립니다. 부동산 값이 순식간에 20, 30배가 뛰어버리니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는 무한한 신뢰가 팽배했죠. 그래서 건물을 짓기 위해 은행이나 타 기관에서 투자와 대출을 받을 땐 그 과정이 너무 쉬웠던 겁니다. 은행과 금융기관에서도 부동산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의 규모를 뛰어넘을 정도로 투자를 해주고 대출을 해줬습니다. 지금 가진 거 다 투자하거나 다 빌려줘도 곧 그 이상 벌어먹을 수 있다는 자신감 덕분이었죠.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짧은 기간 안에 일본의 수도 도쿄를 포함해 주요 도시들은 대도시로 성장했고 중소도시들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오죽하면 80년대 가장 유행하던 일본의 대중음악 장르가 시티팝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은 야쿠자라는 전국적 단위의 조폭이 있죠. 야쿠자들도 대거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 대출과 투자를 쉽게 받아 호텔, 스키장 등 상류층들을 위한 관광지 사업을 확충했습니다. 당시 일본 국토의 20%가 이런 초호화 관광지 개발에 사용되었고 단위 면적당 콘크리트 사용량이 일본이 미국의 30배였다고 합니다. 야쿠자들은 뇌물로 정치인들마저 포섭해서 일본의 부동산 투기꾼들을 더 자극하기도 했죠.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시장도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간 워낙 일본의 경기가 호황이었던지라 주식 투자도 말도 안 될 정도로 규모가 커져만 갔죠.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꿈의 낙원 파라다이스처럼 인식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거의 모든 금융기관들은 유동성 자금들을 전부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에 전부 꼬라박았습니다. 건전한 투자야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들이 자기들의 전 재산을 투자에 꼬라박고 그럼 투기꾼들이 몰려서 시장은 더 불건전해지고 이 판에 일반 시민들도 끼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거품은 더 만들어지겠죠. 이때 도쿄 물가가 뉴욕 물가보다도 비쌌고 도쿄를 팔면 미국 전 지역을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일본 정부도 문제였습니다. 70년대부터 일본 정부는 정책을 시행할 때 국채 의존도가 지나칠 정도로 높았습니다. 국채는 엄밀히 말해서는 돈이 아니죠. 돈이 아닌 걸 돈으로 착각하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지도 모르는 지경에서 그냥 국채를 발행하면서 국가 수업을 수행해 나갔죠. 1982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취임하였습니다. 80년대는 미국의 레이건 정부, 영국의 대처 수상이 각각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 정책을 펼치며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붐이 일때였습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역시 신자유주의를 경제정책의 기본 기조로 삼습니다. 즉,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포함해 시장 전체의 자유를 더 보장해주고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었죠.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는 전기전화공사, 전매공사, 국유화되어 있던 철도 운영권도 전부 민영화시켜버렸습니다. 미국은 그 이전까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경기가 불황이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덕을 봤지만 가뜩이나 거품이 쌓이고 있던 일본에서 신자유주의는 이제는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거품을 더 야기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1985년 미국의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5나라의 재무장관들이 모여 플라자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 플라자 합의는 미국이 자신들의 경기 불황을 국제적인 방식으로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주도로 모은 국제회의였습니다. 미국은 무역 수지의 적자가 워낙 심했던 상황이라 미국의 달러 가치를 절하시키기로 합니다. 미국의 달러 가치를 절하시키면 해외에서 미국 물건들을 더 많이 사갈 것이고 미국은 수입보다는 수출이 더 많아지니 흑자로 전환될 수 있겠죠. 플라자 합의를 통해 미국의 달러 가치가 절하됩니다. 미국의 달러 가치가 절하되면서 반동적으로 일본의 엔화 가치는 절상되기 시작했죠. 엔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좋은 거 아닌가 싶겠지만 엔화 가치가 높다는 건 일제 물건들을 해외에서 구매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수출이 더 줄어든다는 거죠. 이때부터 엔고 현상이 이어지는데요. 어느 정도였느냐면 3년 만에 엔화 가치가 2배로 뛰어오를 정도였습니다. 플라자 합의는 미국이 노골적으로 일본을 노린 방침이기도 했습니다. 약 20-30년간 일본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은 말도 안 될 정도로 높아졌고 미국의 경제가 일본의 경제에 잠식되고 있다는 위기론이 미국 내에서 퍼지기도 할 지경이었거든요. 가뜩이나 일본 국내에서는 유동성 자금이 사라지고 국채, 부동산, 주식 등으로 경제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마당에 외화마저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유동성 자금이 없다시피 한 거죠. 이 와중에 경제 성장에 젖어있는 일본인들은 본인의 실질 구매력을 뛰어넘는 소비들이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플라자 합의가 일본의 버블 붕괴에 직격탄을 날렸다고도 해석하고 있죠. 버블이 붕괴되기 전에도 부동산과 주식이 지나치게 과열되었으며 가격이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우려 섞인 경고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만 일본 정부는 아주 정상적이라며 거품 따위는 없다고 확언했습니다. 1998년 히로히토 덴노가 사망하고 2년 뒤 1991년 일본의 버블이 붕괴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버블 붕괴 사건이 그렇듯 직접적인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직접적인 원인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미 발화성 연소 물질들과 기름들이 쫙 깔려서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와중에 어디서 불씨가 날아 폭발한 건데요. 이로써 일본은 장기 불황에 접어드는데요. 1990년대 경제 성장률은 1950년대 일본 경제 성장률만도 못했으며 1992년부터 연평균 도산하는 기업의 수는 최소 1만 건, 전 재산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대출해주었던 은행과 금융기관들 역시 줄지어 도산. 90년대 기업의 부채 총액과 실업률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은 기록이죠. 1997년엔 결국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찍어버렸습니다. 도시들의 건물 투자 유치는 당연히 올스톱되면서 그냥 짓담한 건물들과 공터들이 질비해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집들이 너무 많아지고 비정규직 고용이 급등하였고 무저축 세대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그 수가 많아졌죠. 노숙자들이 곳곳에 퍼지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 불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또 국채에 의존하고 여전히 기업 민영화를 고집했습니다. 빈부격차는 훨씬 심해졌고 1995년에는 옴진리교라는 사이비 단체에서 도쿄 지하철에다가 살인가스를 살포해버리는 테러 사건이 벌어지는 등 사회가 매우 흉흉했습니다. 그래서 90년대를 일본에선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렀습니다. 2000년, 새천년이 밝았습니다. 새천년과 함께 지옥 같았던 10년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아니었죠.
2001년 고이즈미 총리가 출범하고 고이즈미가 경제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은 충격적이게도 계속 공기업들을 민영화시키고 토목건설을 벌여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이즈미 역시 신자유주의자였죠. 일본 내 유동성 자금이 없고 일본인들의 구매력이 제로에 가깝고 빈부격차는 추산이 불가할 정도인데 투자를 늘리고 다시 국채를 발행하고 아무도 사지 못하는 집과 빌딩 세우고 경기 부양한다는 명분으로 세금 올리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만 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2000년대는 일본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2008년 일본의 국가 채무 잔고는 선진국 중에선 가장 높았다고 하죠. 엔고 현상도 꾸준히 지속되어 수출은 여전히 형편없었고요. 2008년엔 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세계적인 대침체 사건도 있었죠. 2000년대 경제 성장률도 1%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잃어버린 10년은 잃어버린 20년이 되었습니다. 2010년대가 되었습니다. 2011년엔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폭파 사고도 있었습니다. 2013년 아베는 아베노믹스라는 경제 부양책을 발표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일본의 자민당은 신자유주의로 망하고 신자유주의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며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베 신조는 각종 경제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엔화를 무한정 찍어내며 엔화의 평가를 절하시켜 수출을 증진시킬 목적이었죠. 더불어 아직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 재가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어느 정도 먹힙니다. 장기 불황이 소폭 회복의 기미를 보였는데요. 더군다나 과도한 소비에 미쳐있던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고 불황이 익숙한 세대가 청년세대가 되면서 일본인들의 과한 소비력 문화도 많이 잠잠해지고 말이죠. 그리고 아베 총리는 도쿄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유치시켰죠. 다만 아베가 목표로 했던 엔화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엔저 목표는 실패했습니다. 오래도록 엔고 현상이 지속되었는데요.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엔화 가격을 조절하려고 했던 게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엔화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해 다들 엔화 투자에 몰린 겁니다. 결정적으로 2016년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국이 유로화를 포기하고 파운드화를 재개하면서 미국의 달러화도 덩달아 불안정해집니다. 유로화, 파운드화, 달러화가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던 해외 투자자들은 역시 엔화만큼 안정적인 화폐가 없다면서 더더욱 엔화에 쏠리는 현상이 심해졌죠. 일본의 국채는 바닥이 났고 다시금 일본 기업들은 줄지어 도산하였습니다. 2018년 일본의 국가부채가 1경을 기록했다고 하죠. 결국 잃어버린 20년은 잃어버린 30년이 되었습니다. 2020년대가 되었습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는 일본인들은 2020 도쿄올림픽을 기대했지만 코로나가 터졌네? 아직 2020년대 초이지만 결국 잃어버린 30년은 잃어버린 40년 체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와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엔고 현상이 종식되고 엔저 현상에 돌입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기다리던 일이었지만 역대급 엔저 현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기에 건전한 경제의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일본 전문가들은 향후 일본의 엔화는 슈퍼 엔저로 추락하거나 지금의 엔저는 일시적이고 다시 엔고로 반등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즉 어느 쪽도 안 좋은 거죠. 일본은 언제쯤 잃어버린 세월을 찾아올까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